안녕하세요. 한국지리 42번째 시간이에요. 교재 170페이지. 제주도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하고 문제 풀면은 끝날 것 같은데, 이번 시간 하고, 1시간 더 하면은 모든 진도가 끝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지역들도 이미 기후 파트에서 또는 지형 파트에서 어느 정도 다뤘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기후와 지형 이렇게 나오는데, 저위도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도가 낮죠, 그죠? 우리나라의 위도는 33도에서 한 43도 정도 되거든요. 33도에서 한 43도 정도 되는데, 가장 저위도니까는 어디야? 33도에 위치하고 있지, 그지? 그리고 가장 최남단선 뭐였어요? 마라도.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마라도였죠, 그죠? 이어도가 아니었지, 그지? 이어도는 섬이 아니야. 섬이 아니다. 바닷속에 잠겨져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가장 남단에 있는 건 제주도 남쪽에 있는 마라도이다. 주변에 난류가 흐른다. 난류는 남쪽 적도 지역에서 흘러오르는 따뜻한 물이죠. 그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높다. 그럼 선생님, 서해안은 어때요? 서해안도 봄, 여름, 가을엔 난류가 흘러들어요. 하지만 수심이 얕고 면적이 작지, 그지? 겨울철에는 차가운 북서계절풍이 불어오면 난류가 차갑게 다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겨울 동안에 조업, 그러니까는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쉬는 기간이다. 휴어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동해안은 난류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한류가 내려오지. 그래서 동해안은 또 우리 뭐라고 불러?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한류도 흘러오고 한류와 난류가 어떤 교차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조경수역, 한류성 오족, 난류성 오족이 많이 잡힌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한류성 오족은 거의 잡히지 않고 난류성 오족이 주로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연중 난류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이다. 섬이죠? 섬이다 보니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근데 해양성 기후는 비열이 어때요? 비열이 크다. 물의 영향을 받아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겠죠. 해안 저지대는 겨울철에도 따뜻한 난대성 식물이 자란다. 겨울철에도 따뜻해요. 최한월 평균 기온, 그러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 우리나라는 다 1월이에요. 1월. 1월의 기온이 한 5도씨에서 6도 정도 돼요. 따뜻하죠. 영상이야. 그럼 제철은 어느 정도 되냐? 1월달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5.2도거든요. 1월달 평균 기온이. 우리 제천보다 한 10도 이상 더 따뜻하다. 난대성 작물이 자란다. 난대성 작물의 특징이 뭐냐면 상록 화렵수림이에요. 상록 화렵수림. 항상 녹색을 띠는 화렵, 잎이 널쩍한 엽이 입엽자야. 널쩍한 거. 화렵수가 자란다. 1년 내내 낙엽이 지지 않는 이런 어떤 상록 화렵수가 자란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해발 고도가 1950m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고도는 찾아봐야겠지만 1950m 정도 돼요. 50m 정도.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타나겠지, 그지? 선생님이 수변한 공기는 100m당 0.5도씩 떨어진다. 100m 올라갈 때 건조한 공기는 100m 올라갈 때 1도씩 떨어진다. 만약에 음, 완전히 순수하게 건조한 공기라고 한다면 약 200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 지역과 백록당 꼭대기 지역은 20도 차이 가까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왜? 완벽하게 건조한 공기가 있는 경우는 대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잘 나타난다. 요것들은 왼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수직적 분포. 지금 이게 지금 제주도야. 제주도 식생 분포. 제주도는 이 저지대 200m 이하에서는 난대, 상록, 화력 수립 잘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감귤나무, 뭐 사철나무, 뭐 동백나무 이런 것들이거든요. ip사귀가 널쩍하면서 음, 녹색을 띠고 1년에 낙엽 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200에서 600은 2차 초지대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인위적 조성. 지금 현재는 여기서 주로 뭐 하냐면 목축업해요. 소를 키우거나 말을 키우거나. 여기 지금 뭐 젖소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지금 말이 있죠, 그죠? 이것들은 뭐 언제부터 여기가 그러면은
초지대로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몽골 침입 당시 침입 때부터 이 지역에서 말을 키우고 초지대가 형성되었다라고서 인위적으로 우리 몽골 고려한 후기 때 거의 말 가까이 될 때 몽골이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에 탐라 총괄부를 설치하고 일본을 정벌 하고자 하죠, 그죠? 일본을 두 차례 정벌하고자 시도했지만 태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정벌을 위해서 몽골이 짧은 시간에 징기스칸이 엄청 큰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동력이었잖아요, 그지? 말. 그래서 이제 말을 여기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때부터 초지대가 형성되었다라고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더 낮아지니까 여기는 온대 낙엽 화렵수리. 화렵인데 낙엽이야, 낙엽.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은 낙엽. 갈색이 돼서 낙엽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지. 란대에서 온대. 그 침엽수림. 침엽수림. 이 뾰족뾰족한 것들 침엽수림이라고 합니다. 뭐 전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도 침엽수림에 속하지만 온대기후에서도 잘 자라요. 그다음에 관목림.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키 작은 나무라고 할까요? 키 작은 나무. 가령 철쭉 또는 뭐 진달래 이런 것들, 뭐 개나리 이런 것들이 이제 관목림이라고 하거든요. 키가 크지 않은 나무. 보통 2m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 그다음에 고산 식물들. 고산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들. 그것도 작아 식물이다 보니까 작지, 그지? 거의 한 우리 무릎 이내 정도 되는 이런 식물들. 더 작은 것들은 한 2, 3cm 정도. 고산 식물들.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북한하고 비교할 때 북쪽으로 갈수록 가령 침엽수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랄까? 하한선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러니까 침엽수림의 하한선이라는 얘기는 침엽수림 분포 고도의 하한선이란 말은 침엽수림이 뭐야? 하한선, 밑에 선, 한계선, 여기 1500m. 그러니까 한라산에서는 1500m 정도 올라가야지 침엽수림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백두산으로 가면 어떨까요? 백두산으로. 침엽수림 하한 고도가 더 높아질까 낮아질까? 하한선, 고도 하한선은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북쪽으로 갈수록. 가령 백두산이다. 백두산은 1500m가 아니라 뭐 한 200m에서도 침엽수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지. 또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또 한 가지. 만약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각종 여기 식물대의 분포 하한선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한선 고도는 어떻게 높아지겠지? 높아진다. 따뜻해지니까. 빨간색 잘 안 보이네. 그죠?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 지금 현재는 침엽수림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만큼. 근데 온도가 따뜻해지면은 여기 더 따뜻해질 거 아니야. 침엽수림이 더 위로 올라가서 하한선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지. 지구 온난화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 이 두 개는 구별해서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수능에서 선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지형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신생대 주로 이제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화산섬 중에서 독도가 가장 먼저 생겼거든요. 독도. 그 다음에 울릉도 그리고 제주도. 나이로 따지면은 독도가 큰형님, 둘째가 울릉도, 막내가 제주도라는 얘기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20만 년 전, 120만 년 전부터 한 1만 년 전까지 화산 활동을 했어요. 제주도는 신생대 제4기에 속하고 여기는 좀 4기에 속하고 여기는 주로 이제 3기 때부터 4기까지 다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막내다.
기생화산은 측화산이라고 하죠, 그죠? 기생화산은 제주도의 화산체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 화산 폭발한 자리가 이쪽이라고 생각합시다. 현무암이 분출한 자리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약한 전리나 이런 데를 타고서 화산이 이렇게 화산체가 이렇게 생긴 거죠. 오름이라고 하기도 하지. 이런 거 오름이라고. 이거를 측화산 오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요거를 오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름. 또 같은 말이 측화산, 측면에 있어서 측화산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약 한 360개 정도 분포하고 있어요. 여러 개가 기생화산이 분포하고 있다. 그다음 용암동굴도 얘기했었죠, 그죠? 용암동굴은 어떻게 된 거야? 경사진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화산 폭발을 했어.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용암이 화산 폭발해가지고서 여기 뿜어져 나왔어요. 뿜어져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경사 방향으로 흘러 내려갔겠죠. 이렇게 흘러져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어디 먼저 식는다 그랬어요? 10이라고 할까요? 대기와 접촉한 부분이 먼저 식겠죠, 그죠? 대기와 접촉한 부분이 식게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먼저 굳어지는 거지. 이게 먼저 굳어져요. 역시 여기도 지표면과 닿은 부분도 이렇게 좀 먼저 굳는 성격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아직 내부는 뜨거워. 우리 죽 같은 거 이게 표면은 금방 식지만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여긴 유동성이 있어요. 중력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게 쭉 흘러 내려가겠지. 흘러 내려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빈 공간으로 남겠죠, 그죠? 그래서 쭉 빠져나가고 나가면은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다. 여기가 무엇이다? 바로 용암동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공간이 생긴 곳이 이곳이 용암동굴이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표면과 그 내부의 용암이 냉각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용암동굴이 형성됐다.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그죠? 주상절리는 육각형, 오각형 모양의 절리다라고서 얘기를 했죠, 그죠? 주상절리. 현무암이 흘러내렸어. 흘러내렸는데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육각형이랑 오각형이랑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게 전체가 현무암이에요. 현무암인데 이제 식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식으면은 우리 대부분의 물체들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죠. 근데 얘가 지금은 엄청 뜨거운 용암이었어. 근데 식게 돼요. 어떻게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죠? 이 중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감소. 수축이라고 하죠. 수축. 냉각되면서 수축이 돼요. 수축. 이렇게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 여기에 틈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 틈이 생기고 여기 틈이 생겨요. 여기도 틈이 생겼고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이 틈이 다 생긴 거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에 전리, 뭐 분리된 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주상전리. 주자가 기둥주자거든요. 기둥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졌다. 주상전리. 현무암이 분출 이후에 냉각되면서 부피가 감소, 수축되면서 전리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위를 하천이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칠게요. 하천이 여기 위를 이렇게 흘러가요. 하천이 여기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으로 이것이 이렇게 빠져서 물들이 이렇게 전리로 스며들겠죠, 그죠? 전리로 이렇게 스며들 거야. 전리로 스며들어. 그러면은 지표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땅 속으로 흐르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제주도의 하천은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건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천, 땅 속으로 흐른다. 또는 이걸 땅 속으로 흐르는 걸 복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예요. 폭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상절리 이렇게 지웠었네요, 그죠?
침식될 때 이 주상절리 위를 그냥 삼각형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있다고 쳐요. 흐르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얘가 침식될 때도 한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지거든. 이렇게 침식돼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폭포는 여기서 떨어지겠지. 그 다음 폭포는. 그 다음 폭포는 또 여기서 떨어질 테고 얘가 침식되고 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전리 위로 흐르다가 폭포가 많이 발생해요. 대표적인 폭포가 정방폭포가 있어요. 정방폭포. 이 정방폭포 같은 경우에는 정방폭포가 있고요. 천지연 폭포가 있고 천재연 폭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천재연 폭포. 근데 이 정방폭포는 지금 어디로 떨어지냐? 바다로 떨어져요. 바다. 이 천지연 폭포나 이런 것들도 바다에서 떨어졌는데 점점 뒤로 후퇴하면서 육지 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방폭포는 지금 바다로 떨어지고 있어요. 정방폭포 한번 볼까요?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좀 바다가 있죠, 그죠? 폭포가 여기 떨어지죠. 원래 이건 이 앞에까지 있었어. 이 뒤로 후퇴한 거야, 후퇴한 거. 여기에 서 있는 게 뭐야? 다 주상절리야, 주상절리. 이 앞에도 주상절리가 다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되냐? 뒤로 침식되면서 뒤로 계속 후퇴한 거예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게 좀 바닷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아마 여기까지 있었었는데 이렇게 뒤로 이만큼 후퇴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표와 현무암으로 덮여 있어서 잘 스며들고 하천 발달이 미약하다. 건천이 나타난다. 현무암에 덮여 있어서 뭐가 많이 발달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상절리가 발달했다. 주상절리. 그리고 또 현무암 자체가 돌하르방 구멍 어때요? 다공질 현무암이다.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게 많아요. 과거에 이제 가스가 빠져나간 구멍 같은 거. 그래서 이 다공 구멍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건천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2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에도 지정되어 있고 세계 지질공원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요 세 개는 뭐냐면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 있고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3관왕을 했어요. 3관왕. 요거는 지금 유네스코 3대 어떤 보호 제도 요거를 모두 이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있다 뜻이야. 그래서 모두 이 세 개에 등재되어 있다. 그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은 유일하게 한 개거든요. 제주도 화산섬 및 용암 동굴이에요. 유일하게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 우리 문화유산은 되게 많거든요. 문화유산은 13개가 있는데 자연유산은 1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냐면 전 세계 사람이 다양하게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은 대부분 중국인 비율이 높다. 물론 사드 이후에 조금 중국 관광객의 비율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와 산업 발달, 전통치라고 물을 얻기 위해 해안가의 용천대에 위치하고 있다. 용천대 옛날에 배웠죠, 그죠?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지. 한라산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취락이 여기에 분포한다는 얘기야. 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땅 속으로 다 들어가서 솟아오르는 곳이 바로 용천대라 그랬죠. 해안가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물을 지하수를 얻기 쉬운 곳이 바로 이 용천대예요. 사람들이 주로 해안가에 취락하고 있었다. 옆에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나오지 않네.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세계 자연유산 봤더니 핵심 지역 한라산 이런 거 나오지. 그리고 완충 지역 뭐 해서 쭉 나오고 김영굴, 만장굴 뭐 이런 동굴.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런 곳들이 용암 동굴이죠. 그래서 한라산과 뭐 이런 용암 동굴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해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자연유산은 딱 한 개다.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세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뭐냐면 자연유산, 우리나라에 한 개 있고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13개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유산, 복합유산은 위에 두 개를 합친 거,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복합유산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구나. 제주 화산섬 전체와 용암 동굴이. 다음 현무암을 이용하여 돌담을 쌓고 있다. 제주도 하면 뭐가 많아요? 돌, 바람, 여자 이런 것들이 많죠. 여자. 옛말에 돌은 현무암이지, 그지? 뭐 농경지를 개가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 보면 주변에 돌이 흔하다 보니까 이걸로 돌담을 쌓은 거지, 그지? 그리고 바람이 많다는 얘기는 바닷가니까는 태풍을 가장 먼저 맞는 지역이야. 바람이 세지.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또 이게 논농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자들이 어업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뭐 난파당하고 배가 돌아오지 못하면은 여자만 남다 보니까 여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여자가 조금 많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훨씬 많다 이런 건 아니야. 나지막한 지붕. 나지막한 지붕은 뭐야? 강풍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물 모양의 좀 줄을 엮었다. 이거 억새라고 하거든요. 억새풀. 억새풀을 새끼줄처럼 꽈가지고서 지붕에다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억새풀을 이렇게 엮어서 놓은 거지. 때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매달아놔요. 지붕 날아가지 말라고. 현무암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그다음 경지는 대부분 밭이다. 밭이다. 과수원. 논농사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현무암이기 때문에 논농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논농사는 거의 불가능. 객토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상절리나 현무암, 다공질 현무암 때문에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아놔야 되잖아. 근데 물을 담아놓을 수 없으니까 벼농사가 어려운 거죠, 그죠? 잡곡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이지, 그지? 밭작물. 그리고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많이 발달됐다. 뭐 제주도 하면 전복죽 이런 거 유명했던 것 같아요. 산업 발달 1탑. 제주도 돔, 제주도 갈치, 제주도 고등어 이런 거 유명하죠. 산업 발달 1차 산업과 1차 산업은 대부분 이 가수원 그리고 또는 어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해산물. 관광산업. 아까 얘기했지만 유네스코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곳이 4곳이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단양 갔다 왔잖아. 단양은 국가지질공원이야. 세계지질공원이 아니라.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그리고 철원의 한탄강 유역 이게 다 화산 지역이야. 그리고 경상도의 청송에 가면은 중생대 때 화산 활동한 것이 있고 호남의 광주의 무등산에 올라가면 역시 중생대 때 화산 활동한 이런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3차 산업 중심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보았습니다. 그다음 제주도 산업 구조와 관광 산업을 봤더니 제주도의 산업 구조 전국과 좀 평균을 좀 비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국보다 1차 산업이 어때요? 총 부가가치 기준이래. 전국 2.1%인데 어때요? 11.7%. 1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비교적 꽤나 높다. 2차 산업 어때요? 매우 적지. 관광자원이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야. 생물권 보존 지역이기도 해요. 생물권 보존 지역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의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남한의 설악산, 제주,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 등등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3차 산업은 어때요? 관광산업이 발달한 만큼 굉장히 높지, 그지? 1차와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곳이 제주도구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방문 객수를 봤더니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어때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이때 다 합쳐서 한 4만 명이 됐었는데 어때요? 16만 명, 거의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여기 한 4배 정도 증가했어. 외국인도 어때요? 크게 증가했지? 크게 증가했고
국내 내국인들 크게 증가했어요. 근데 그 증가 비율을 보면은 음, 내국인은 거기 보니까는 이렇게 한 뭐 2.5배 정도 증가한 것 같으네. 하지만 외국인은 더 많이 증가했다. 그 비율로 얘기할 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지? 몇 100만 명 기준인데 얼마 수치가 안 돼, 그지?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한 10배 정도 증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관광객 증가율이 매우 높구나라는 것들. 제주도는 2차 산업이 발달이 미약하다. 관광산업이 발달했으니까는 이런 공장 같은 거 지으면 안 되겠지. 많이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귤, 원예농업, 이런 원예농업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대표적으로 뭐 꽃, 화해라든지 관상식물, 보기 좋은 그런 식물들을 관상식물이라고 하지, 그지? 그리고 뭐 과수, 감귤과 같은 거 다 원예농업에 속해요. 1차와 3차가 발달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인지도가 높아졌고 항공, 선박, 교통편, 또 한류의 영향, 우리 한류 뭐 드라마나 뭐 또는 아이돌, 뭐 한류 영향으로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이 굉장히 많다?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을 위한 노력,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다. 2002년에 지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는 어떤 지역이냐?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이 막 홍콩 같은 데 이런 데거든요. 홍콩. 그리고 뭐 중국의 하이난섬이라고 있어요. 하이난섬. 또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이런 지역이 국제자유도시로 먼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은 사람이나 인적 자원이죠, 그죠? 그리고 상품, 물건들, 그리고 자본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국경 없는 도시라고 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 무사증 비자라 할게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간. 한 달은 비자 없어도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2018년도에 문제됐던 게 뭐야? 예멘 난민이었죠, 그죠? 그럼 제주도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비자는 없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온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되거든요. 484명이야. 그 중에서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2명 다 기자야. 예멘 출신. 어, 반저, 반군을 어떤 비판하는 기사를 써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 나라로 추방당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만 2명만 난민 지위를 얻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어, 난민 지위를 허용하지 않았지만은 인도적 어떤 체류 허가한 사람이 대부분이야. 412명이 인도적 어떤 체류를 허가했대요. 그럼 이 사람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거라면 예멘 난민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이런 것들은 저기 보장받을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취업 활동. 그래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거지. 비판이. 이게 반대하는 예멘 난민의 어떤 제주도 입국을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유가 제주도를 통해서 비자 없이 무사증 제도라고 하거든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거를 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취업하러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난민의 입국을 반대한 사람들도 꽤나 많았었어요. 그럼 여기 지역은 어떤 혜택을 주냐 했더니 조세 혜택을 줘요. 이 국제 자유 도시가 먼저 만들어졌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주특별자치도야. 그래서 세금 혜택 여기에다가 외국인들 국내 기업을 여기다가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다음 본사가 지금 제주도에 있거든요.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야.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을 제외야 제외. 요거는 제외합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치권. 이 자치권은 대부분 어떤 측면이 맞냐면 행정적인 측면, 뭐 가령 어떤 산업, 기업 유치를 해야 되니까 산업, 어떤 경제적 측면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관광, 뭐 교육, 의료, 첨단 기업 이런 핵심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였다라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런 편의를 외국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비자 없이 온다든지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국제학교 여기에는 몇 개 더 써볼까요? 국제학교 설립 이런 것들 그리고 설립을 뭐 허용한다라고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영어 교육과 관련된 이런 학교가 많잖아. 제주도에 국제학교 되게 많거든. 막 한 달, 아니 1년 뭐 수업료가 3천만 원 넘고 막 이런 학교들 많이 있거든.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 가지 않고 제주도로 이 국제학교 보내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지, 그지? 투자 활성화와 청정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자연 증감, 인구의 사회적 증감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출산율도 유소년층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 제주도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증감, 전입에 의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각종 기반시설 문제, 무분별한 환경 훼손 이런 것들도 부작용, 우려되고 있다. 발전 전략, 융복합 관광산업. 그냥 1차가 아니라 감귤 농장 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농업의 고부가 가치가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있다. 왼쪽에 국제도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 기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편의 제공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비자라든지 국제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금, 조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도는 충청지방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지역의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우선 A, B, C, D 지역이 어디인지 좀 볼게요. A 지역이 어디죠? 당진이네요, 그죠? 당진. B 지역은 2개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은 아산이에요, 아산. 그 옆에 지역은 뭐야? 천안이지, 천안. C 지역의 이 지역은 진천, 음성 혁신도시에서 진천이라는 도시이고 여기는 음성이라는 도시야. 음성. D 지역은 세종이에요. 그리고 또 조그맣게 표시된 지역인데 여기는 몰라도 되는데 여기는 증평이라는 곳이거든요. 증평, 청주 바로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룡이야. 군인들의 특별법에 의해서 군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야. 인구는 별로 적지만은 군인들이 젊잖아, 그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되는 지역을 표시를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어디예요? 보니까는 여기 위쪽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경기도가 있잖아, 그지? 경기도랑 접한 지역이다. 경기도에서 분산된 제조업이 많이 입지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다음 A 지역은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의 개발에 따른 제조업이 성장하였다. A 지역은 당진이지. 기업 도시 아니죠, 그죠? 기업 도시 하면은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 하면 어디 있어요? 충청도에는 어디 있어? 충주.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원주가 있죠, 원주가. 우리나라 2개 있습니다. 네, 틀렸고요. 수도권 전철 노선 연장에 따라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B 지역 맞아요. 수도권 전철이 이렇게 해서 천안으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아산에서 끝나거든요. 맞는 얘기. 특히 마지막 종착역이 아산의 신창역에 바로 순천향대학교가 있어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순천향대학교역으로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2개를 다 써놨어요. 그 다음 C에는 혁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맞죠, 그죠? D에는 충청남도 도청을 중심으로 행정기능 이장을 했다. D는 뭐야? 세종이잖아요, 그죠? 세종을 뭐라 불러?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수도권에 있는 것과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되었어요. 주로 이제 행정기관이야. 우리 교육부도 여기에 있어요. 교육부도 행정기관. 충청남도의 도청이 이전된 곳은 어디냐면 내포신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 어디에 있느냐?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옮겨온 거지. 지금 대전이 여기잖아요. 대전에서 여기 대전이 여기거든요. 대전에서 이렇게 옮겨갖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내포 신도시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다음 2번 볼게요. 그래프는 충청지방 두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A 지역은 어디야? 서산입니다. 서산. B 지역은 아산이야. 아산. C 지역은 어디야? 단양이네요. 단양. 나온 김에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어디였어요? 당진이었지. 당진. 여긴 태안. 여기 어디야? 천안. 진천. 음성, 충주, 제천이죠. 그죠? 그리고 세종, 대전, 청주 이런 지역. 영동이라는 지역이죠. 영동. 우리 갔던 보령 뭐 이런 지역들도 나오고 있네요. 그죠? 가 지역에는 봤더니 전자 이런 거 전자. 자동차 어디예요? 아산이네요. 아산. 그지? 여기는 삼성 디스플레이 있다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있죠. 현대자동차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것들 여기서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석유 정제품이니까 뭐야? 정유네, 정유. 그지? 정유. 그리고 뭐야? 석유 화학. 요거는 서산이네요. 그죠? A 지역 서산. 서산에 대산 석유화학단지라고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BC. BC니까 정답은 BA네요. 이제 BA. BA. 정답은 3번이네. 그지? 단양에는 뭐가 유명해? 단양에는 뭐가 유명할까요? 시멘트 공업 농가지. 시멘트 공업. 그리고 뭐야? 테라로사. 붉은 테라로사 토양. 테라로사 토양. 붉은색 토양, 적색 토양. 여기서 뭐 한다 했어? 단양 마늘 유명하잖아요. 그죠? 마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80% 가까이 돼. 시멘트 제조업은 시멘트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다음 3번 기역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호남지방 최대의 곡창지대이다. 호남평야와 나주평야가 있다. 김제식 광활면 요거는 일제시대 때 이미 만든 일제시대 때 광활하다. 일제시대 때 간척 사업 한 거야. 간척 사업.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생긴 산미 증식계획. 우리나라에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했던 게 산미 증식계획. 말은 미가 쌀미자잖아.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인데 그 계획은 무엇이다?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금강 하구, 영산강 하구 뭐 이런 지역들. 금강 하구에 있는 평야가 북쪽으로는 논산 평야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군산이 있고 밑에 쪽으로 이제 호남 평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산강 하구에 나주 평야가 있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하구뚝이 있습니다. 하구뚝. 그리고 플러스 하구뚝이 있는 곳이 낙동강이 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영암, 광양만 일대에 여수 광양 간척 산업단지가 있다. 영암에 이 간척한 곳에 여기가 대불 산업단지야. 대불 산업단지. 광양만 일대에 여수 석유화와 광양 제철소 이런 거 들어섰죠. 그죠? 2000년대 새만금 간척지가 가장 크게 뭐 이렇게 되겠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방조제가 바로 이 새만금 방조제예요. 기억. 지금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기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포함된다. 맞네. 영산강 유역의 범람원과 간척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니은이 어디 있어? 호남평야. 이게 틀렸네요. 그죠? 영산강 유역의 범람원과 간척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호남평야는 영산강 유역에 있는 거는 나주평야야. 나주평야. 호남평야는 어디에 있냐면
잘 들어보죠.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있는 평야가 바로 호남 평야. 호남 만경강과 동진강.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전체 일대가 호남 평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근데 여기에 만경강. 요게 동진강이야, 동진강. 바로 여기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끼어 있는 여기 지역이 뭐야? 대표적인 호남 평야 지역, 김제 평야 지역이다라고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식량 수탈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조성되었다. 맞지, 그지? 일제 시대 때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일본에 있었던 게 산미 증식 계획이거든요. 일본에서도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는데 쌀 수탈 목적으로 간척지를 조성하고 논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고 여기 틀렸고요. 리을과 미음에는 모두 하구뚝이 있다. 그렇지, 그지? 플러스 하나 더 알아서 우리나라에는 하구뚝이 남아있는 세 개가 있어요. 낙동강에도 있다. 낙동강, 하구뚝 포함해서 총 3개가 있다. 영산강, 금강, 낙동강, 비읍. 새만금 간척지, 전라북도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간척지이다. 맞는 얘기지, 그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호남 지방을 여행한 기록의 일부이다. 가에서 다 해당하는 지역을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대요.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 전주네요. 그죠? 바로 나와서 전주는 인구 규모가 크지만 유일하게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다. 우리나라에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 뭐 제천에도 있고요. 영월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한지 이런 전통문화체험, 비빔밥, 전주 비빔밥 유명하죠. 그죠? 고추장 하면 어디야? 순창이네요. 순창. 장류와 장아찌, 장류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지적 표시제 상품 1호 보성 녹차죠. 그죠? 보성 녹차와 관련해서 다향제가 열리고 다향자, 차축제, 그리고 녹차를 활용한 과자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산비탈 따라 펼쳐진 녹차밭. 왜 비탈이 지어져 있냐면 이 산비탈, 녹차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아야 돼. 우선 강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잘 돼요. 따라서 경사가 약간 있으면 배수가 잘 되겠죠. 그죠? 보성 녹차밭 볼까요? 보성 녹차밭. 남해안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고선 경작으로 해가지고 약간 경사가 이렇게 져 있죠. 그죠? 이게 등고선 경작이거든요. 지금 경사가 이렇게 져 있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고랑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비가 내릴 때 만약에 고랑의 모양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면은 다 토양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경사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작을 합니다. A, C, D가 되겠네요. 그죠? A, C, D가 되겠네요. B 지역은 어디냐? B 지역은 보니까 어디예요? 영광이네. 영광. 그죠? 영광은 뭐가 유명했어? 호남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지,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영광의 굴비 이런 것들 유명했었죠. 영광 굴비.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료는 영남 지방의 두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B. 지도에 나타난 A 지역은 어디예요? 보니까 포항이네요. 그죠? 포항. 홈이 곧 있는 포항이고 여기는 거제시네요. 그죠? 거제시. 포항의 제조업 출하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야? 제철이지, 제철. 1차 금속. 제철. B. 거제 유명한 게 뭐야? 선박. 선박. 조선이죠, 조선. 이 문제를 풀면 되겠네. A는 A는 주로 원료와 제품의 수출입이 유리한 항만에 입지한다. 원료의 수입과 수출이 유리한 곳에 항만에 입지하는 거. 이거 무슨 공업이라 했어? 족환지 지향공업. 족환지 지향공업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 제철과 정유라고 그랬잖아. 제철과 정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맞는 얘기. 족환지는 운송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곳이야.
수입한 다음에 다시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죠? B는 우리나라 1960년대에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하였다?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한 건 뭐야? 섬유공업이지. 섬유공업 등 노동 집약적 공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따라서 얘는 틀렸네요. 그죠? 이건 선박이니까. A, B 전국 대비 출하액 비율은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많다. 중화학공업, 제조업의 생산액, 출하액, 출하액은 출하액은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많다고 했죠, 그죠? 영남권이 더 많아요. 특히 위에는 중화학공업이잖아요. 중화학공업은 영남권의 집중 비율이 높아. 다음으로 높은 곳이 그 다음은 뭐 충청 지방, 그리고 뭐 호남 이런 순서로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D것도 맞는 얘기네. B제품은 A의 원료? 거꾸로 됐네, 그지? A의 제품은 B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맞지? 그지? 배를 만들려면 뭐로? 얘 가지고서 철 가지고서 선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틀렸네, 그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넘어가서 6번. 지금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어디 정도냐면 지금 여기 어디야? 경북이 나왔고 전북이 나왔어요. 전북. 그리고 제주가 나왔네. 제주. 근데 경지 면적을 나타낸 거래요. A에서 C. 밭과 논. 경지 면적 가장 작은 곳. 그리고 밭만 있는 곳. 밭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 당연히 뭐 할 거야? 제주지, 제주. 그러면 A와 B 중에서 A가 보니까는 A는 이 정도 돼요. 농경지 면적이 넓어. 그리고 B 지역은 농경지 면적이 A보다 적지만 뭐 상대적으로 논이 좀 더 많아. 여기에 뭐가 있어? 호남평야가 있어. 호남평야가. 따라서 경지면 땅덩이 훨씬 더 크잖아. 경상북도가. 그죠? 제주도에 딱 10배 정도 되거든요. 딱 10배. 이 제주도에 선생님 10배 안 돼 보이는데요. 제주도에 10배예요. 면적상. 물론 산지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따라서 A가 경북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 B가 뭐가 된다? 전북이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경지 면적과 또는 논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고서 밭의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북, 논 면적 1위는 면적 1위는 전남, 밭면적 1위는 어디야? 경북이지. 밭면적 1위는. A는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의 간척지가 있다? 최대 규모의 간척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죠. B. 여기에 있네요. 이거 보이네요. 그죠? 제비처럼 생긴 거. 이게 새만금 방조제야. 이렇게 방조제. 이쪽에서는 간척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척 사업하기가 왜? 간척 사업 수심이 어때요? 수심이 깊어. 그리고 조차가 작아. 조차가 커야지만 간척 사업하기 유지하거든요. 밀물때 쫙 나갔을 때 어때요? 물 막기가 좋잖아요. 그죠? B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마을이 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마을은 대표적인 게 어디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우선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고요. 동시에 2010년에 등재됐습니다. 경주에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의 마을인데 조선시대 역사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이 두 개가 같이 등재가 된 거야. 아까 세계문화유산 우리가 13개 있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가 한 개야. 한 개. 그리고 또 한 개를 소개하면 강화도, 여기 뭐 고창, 화순, 강화도, 고인돌, 그리고 뭐 수원, 화성, 조선 왕릉, 경주 유적지구, 백제 유적지구,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 판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산지에 있는 절들 7개가 있거든요. 절들. 여기서 가까운 부석사도 거기에 포함돼. 그 절 7개 합쳐서 한국 산지에 있는 승원이라고 해서 이것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서울의 종묘, 서울의 창덕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들, 그래서 한 13개 정도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B에는 B에 있는 것이 아니라, B는 전함이가 이게 아니라 A에 있는 것이네. 틀렸습니다. C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틀렸지, 그지? 논농사가 불리한 곳은 하천이 비가 올 때만 좀 흐르고 대부분 땅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논농사가 불리한 거죠. 주상절리와 다공절 현무암 때문에 틀렸고요. A는 호남지방, B. A는 영남지방이네. 틀렸지, 그지? B는 이 두 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과실 생산량은 A가 제일 많고 C가 B 순이다. 5번이 정답이에요. 옆에다 써볼까요? 과실 생산량과 과실 재배 면적 1위가 어디야? 경북이야. 경북. 그 다음에 과실 생산량 2위 지역이 바로 제주예요. 제주. 과실 재배 면적 비율. 제주는 땅은 적지만은 과실 재배 면적 비율은 높다라는 거지. 이거 1위는 제주예요. 제주. 그래서 과일 하면은 경북, 제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넘어가서 7번 그래프는 권역별 제조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좀 사업체수 종사자 수 다 1등인 게 어디야? 요 두 개 1등인 게 이게 수도권이네, 그죠? 수도권. 근데 출하액이 1등인 곳, 출하액이 여기 1인 곳, 이게 뭐야? 영남권이네, 그지? 따라서 이것이 수도권, 영남권. 그리고 세 번째, 뭐 모든 것에서 3등 하는 곳이 어디야? 충청권이지.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이렇게 되겠네, 그지? 문제 풀게요. A는 영남권, B는 수도권, C는 두 개가 바뀌었네,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호남권, 수도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볼까요? 사업체당 출하액이야. 사업체당 호남권과 수도권 사업체당 출하액.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되고 분자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수도권은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하면 48.4분의 33.4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근데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호남권 요거네, 그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이 두 개를. 그러면 사업체당이니까 12.3분의 출하액 19.5. 19.5니까 요게 지금 호남권이야. 누가 더 커? 호남권이 더 크네, 그지? 호남권이 더 크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호남권은 요게 아니라 요거네요, 그죠? 호남권은 얘를 계산해야 되네, 그지? 요거분의 요거. 호남권은 당연히 더 크겠네, 그지? 6.9분의 11.6이 되겠네요. 요건 그대로 오고, 요게 호남권, 요게 수도권. 그러면 호남권이 더 크겠네. 이건 지금 충청권이잖아, 그지? 선생님 잘못 봤어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거야. 니은. 선생님이 그랬잖아. 수도권에는 뭐라 그랬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은 공장 수는 많은데 공장이 작다 그랬지? 공장이 작으면은 직원도 적을 거 아니야. 그럼 사업체당 한 개의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액, 출하액은 적을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 니은은 맞고, 디귿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영남권이 더 많아요. 영남권에 대기업이 많다 그랬잖아. 대기업이 많다고 그것도 직접 보면 되겠지. 사업체당 종사자 수. 요거 지금 호남권과 영남권과 이게 비교하면 되겠지, 그지? 수도권은 48분의 그냥 한 40 정도로 할게요, 그냥. 여기는 뭐야? 30분의 33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그죠? 얘가 더 크지. 얘가 영남권이고 얘가 수도권이니까, 그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2배 이상 많다? 수도권이 충청권보다 2배 이상이 되는지, 수도권의 출하액이 얼마야? 33.4야. 충청권은 19.5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가 되는지 보면 19.5분의 33.4. 2배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약 1.7배 정도 돼요. 1.7배. 따라서 틀린 거지, 그지? 2배 이상은 아니니까 2배 미만이네요, 그죠?
틀렸고요. 니은 디귿이 정답. 정답은 3번이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지? 3번. 8번 볼게요. 신생대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는 한라산과 한라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백록담이 있지, 그지? 백록담이 있어. 이거는 뭐라 그랬어? 화구호다라고 얘기했죠. 화구호. 오름을 기생화산,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 이렇게 부르죠. 용암동굴, 화산정이 있다. 저지대 난대성 식물부터 난대 상록 화렵수림부터 한라산의 고산 식물대까지 다양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기온 차이 때문이었죠, 그죠? 독특한 문화, 전통 가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하여 돌담을 만들었다. 억새를 나지막한 지붕을 강풍에 대비하여 이렇게 엮어냈다. 경주는 대부분 밭, 잡곡, 해산물 이런 음식 문화. 그러면 기억, 정상부에 하구의 한물로 만들어진 그 칼데라 호가 있다. 우리나라에 칼데라는 두 개가 있어. 백두산 천지와 울릉도. 근데 물이 고여 있으면 호자를 붙인다 그랬지. 따라서 이거 칼데라 호에 해당하는 것은 백두산 천지지, 그죠? 기억은 칼데라가 아니라 뭐야, 그냥 화구가 함몰된 건 아니라 그냥 화구잖아, 그지? 화구에 물이 고여 있으면 호지, 그지? 화구호야. 기억은 틀렸고요. 용암의 냉각 과정에서 형성된 기둥 모양의 지형이다. 이건 주상절리죠? 틀렸네, 그죠? 이건 주상절리야. 주상절리. 오름은 측화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발고대에 따른 강수량 차이가 아니라 뭐야? 기온 차이로 바꿔야겠죠? 기온 차이. 틀렸고요. 리을. 대부분 해안에 강풍을 피해서 내륙에 강풍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내륙에 입지한 게 아니라 뭐야? 해안에 입지했잖아. 해안에 입지. 해안에 뭐가 있다? 물을 구하기 쉽다고 그랬지, 그지? 물을 구하기 쉽다. 용천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유리하다? 취수, 물을 구하기. 취수, 용리. 취수에 용이하다. 해안가에 입지한다. 틀렸고요. 기반함의 특성상 지표수가 부족하다. 기반함의 특성이 어때요? 주로 어때? 주상절리 발달. 그리고 뭐야? 다공질 현무암. 따라서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 속으로 흘러요. 논농사 대신 밭농사가 발달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1시간 분량만 남았어요. 수능 실전 문제는 온라인이 좀 다시 연기가 되면 온라인으로 올리고요. 아니면은 출석 등교하면 학교에서 1시간이면은 충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